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너를 통해 우리는 네가 어떤 세상에서 살길 바라는지 생각해보게 됐다. 다른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네가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자라나길 바란단다. 페이스북 창시자이자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새로 태어난 자신의 딸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입니다. 그는 이 편지와 함께 너와 모든 어린이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남겨줘야 할 책임을 느끼고 있다면서 자신이 소유한 페이스북 지분의 99%를 기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우리 돈으로 약 52조 원에 달하는 금액인데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보다 그 딸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말, 이거 참 굉장히 좀 인상적입니다. 네. 혼자만 잘 사는 세상에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행복하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함께 행복할 때 비로소 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뜻이겠죠? 네,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내 손을 잡아요. 청취자들이 방송을 듣고 행복해야 저와 옥디도 행복한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청취자분들에게 자그마한 행복이 되길 바라면서 12월 14일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네, 마크 저커버그의 뉴스가 나오고 이제 국내외가 난리가 났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었잖아요. 전무후무했잖아요. 그게 인상적이에요, 진짜. 확실히 미국은 이런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자리 잡힌 것 같아요. 뭐 그런 거보다도 내 아이만 중요하다고 우리 부모들이 많이 생각하죠. 그렇죠. 우리 조카의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내 아이와 그들, 왜냐면 내 아이만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아이의 친구들도 잘 살아야 되는데 그 아이들까지 신경을 쓰기 위해서 52조 원 야, 기부했다는 거죠. 진짜 부부끼리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누고 내린 결정이라는 게 딱 느껴지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99% 기부했다 그러는데 1%가 이제 5천억 원대. 그 5천억 원 정도만 있어도 주커버그는 잘 살 수 있다 이거죠. 저커버그는. 그렇죠. 그 더 많은 돈을 기부해서 자라나는 자신의 딸과 그 딸과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많은 돈을 기부를 했으니까 그 돈이 어떻게 쓰일까도 궁금해집니다. 이거는 아마 그런 재단을 만들지 않을까요? 네, 재단 만들었어요. 네. 네, 재단 만들어서 그 재단 사용한다고 이름이 하고. 또 첸 저커버그 재단인가? 약간 네, 이런 네. 비슷한 이름인데 아내 이름을 앞에 뒀다고 해서 그것도 화제가 됐어요. 네, 그게 자기 이름도 아니고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재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저는 지켜볼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그 지금 세대가 저희 세대보다 이제 한 30년 후면 그 아이의 세대가 올 텐데, 그렇죠. 저는 굉장히 좀 눈여겨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달라졌을지. 그렇죠. 미국 사회가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기부를 통해서 우리나라나 타국은 얼마나 기부 문화가 바뀔지 이것도 이제 지켜봐야겠죠. 네. 유재석 씨가 네. 그 연단 4천만 원어치 이제 기부했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연간? 아니 뭐 작년에 2천만 원 했고 올해 4천만 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꾸준히 꾸준히 해오고 있다고 하는데 4천만 원이라는 기부액이 뉴스가 되지 않도록 더 많은 기부액이 뉴스가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발전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제도가 네. 조금 이상하대. 오늘 제도가 조금 뭐 이상하다는 얘기 있어요. 그 예를 세금 들어서 문제군요. 네, 그렇죠. 네. 세금 문제 때문에 기부를 해도 했는데 이 손해를 본다. 세금 폭탄이 돼서 돌아오는. 네네네. 2배가 내가 기부를 했는데 거기에 2배의 세금이 나왔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미국은 그래서 100% 세금 면제해주고요. 유럽 같은 경우 70%.
예. 그래요. 그래야 기부를 하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예. 이게 기부를 하라 그래놓고 더 돈을 물어. 그럼 어떻게 기부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요. 일의 순서가 있는 거. 그렇습니다. 옥시는 뭐 우리는 이제 그게 큰 돈을 기부할 수 없지만, 그렇죠. 저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선 냄비에 돈을 10,000원씩 넣는다던가, 뭐 기부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옥시 씨도 이제 옛날에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기부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떤 걸 기부하고 싶습니까? 요새는? 요새는요? 예. 머리카락 아닌가? 예. 제가 뭐 사진 찍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사진 찍어주는 일, 중요한 뭐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네네네. 네, 뭐 그런 거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요. 이번에는 이제 사진을 찍는 오키 씨의 재능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간이 있을 때는 오키 씨가 사진을 찍어 주겠답니다. 저는 어떤 기부할까요? 안마? 안마는 계속 해주고 있어요. 기부로요? 재능 기부로. 그렇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그래요?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해야죠. 안마를 앞으로도? 해야죠. 예, 안마를 해주는 게 저한테는 굉장한 기부라고 봅니다. 네,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뭐 어떤 봉사 단체 같은 데 가서 안마를 해준다면 그거 또 재능 기부가 시간이 되겠죠. 허락한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약속했으니까 오키 씨도 지키시고 저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권순철 홍옥희와 함께하는 내 손을 잡아요. 오늘의 코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젯밤 편안히 주무셨나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은 숙면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 꽤 많은 사람들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다는데요. 제발 나는 잘 자고 싶다. 이야기 톡톡에서는 올바른 수면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연말연시 중고차 사고 파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물이 많아진 만큼 피해를 입은 사람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권순철의 노하우에서는 손해보지 않는 중고차 매매법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고야의 아들을 먹어치우는 사투르누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국제의 정보톡톡에서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 라는 스티커의 진짜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페이스북, KTV,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에서 메시지 주시거나 인터넷 포피 채널 블로그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핀테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결제, 송금, 은행 업무 등 우리는 예전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예금, 보험, 펀드,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죠. 핀테크, 이제 생활입니다. 금융개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괴로운 일이 뭘까요? 배고플 때 아니면 배고픈데 음식이 앞에 있는데 먹을 수 없을 때 아니면 배고픈데 춥고 졸릴 때. 저는 이제 몸이 괴로울 때죠. 몸. 몸이 괴로울 때. 열나고 막. 난 열을 나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그러겠지만 열 나면 난 아무것도 못해요. 두통. 두통 맞아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머릿속 안에서 아픈 거니까. 네. 아무리 건드려도 약 먹어야 돼. 약 먹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진짜 괴로운 일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잠을 못 잔다는 거. 이건 진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자야지 하고 누웠는데 잠은 안 오고 시간은 가고 몇 시간 동안 누워서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다 보면은 진짜 이거 환장할 일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 날은 자고 일어나도 말이죠. 뭔가 개운치 않고 찌뿌둥할 때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고 정신도 멍해요. 그러다 보니 또 실수도 잦고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내일을 위한 충전의 시간으로 잠이 진짜 중요한데요. 의외로 주위에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인썸니아 시달리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보통 불면증 하면
밤새 한숨 좀 못 자는 상태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이거 변비도 이렇거든요. 변비? 예. 어떤 점이요? 변비도 이제 정말 변을 보긴 보는 게 이게 변비가 낫는 게 아니라 변을 정말 시원하게 봤을 때 변비가 아닌 거거든요. 아. 잠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아. 변을 아예 못 봐서 변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 그래요. 불면증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뭐 불면증 증상은요. 잠드는데 30분 이상 걸리거나 아니면 6시간 미만으로 수면이 유지되거나 밤에 3번 이상 잠에서 깨서 불편함과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에 모두 불면증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보다 더 심한 경우에는 불면 장애로 분류하고요.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진단 방법이 좀 있어요. 불면증 진단 방법.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정의한 불면 장애 진단 기준을 좀 말씀드리죠. 네. 잠을 이루는 게 매번 어렵고 잠에서 자주 깨거나 깬 후에 다시 잠을 못 이루는 경우. 그리고 비슷하게 새벽에 일찍 깨고 나서 다시 잠들기 어려운 상황이나 잠을 못 이뤄서 학업이나 직업,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고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일주일에 3번 발생하고 이 상황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불면 장애로 봅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듣기만 해도 괴로울 것 같아요. 근데 대체 이 불면증 왜 생기는 걸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잡생각이 많아가지고 잠이 안 들 때가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막 떠올라야 될 때 안 떠오르고 말이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생활 리듬이 깨지면서 이런 게 많이 나타나요. 맞아요. 그거 있어요. 이날은 일이 많아서 못 자다 보니까 새벽 다 깨서 자고 말이죠. 새벽 다 돼서까지 잠을 못 이루고. 다른 날은 어제 잠 못 잤다고 몰아서 막 자고. 막 자고 말이죠. 그러다가 수면 리듬이 깨져가지고 막상 누워도 잠 안 오고 막. 급기야 불면증까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수면 연구자들은요, 그거를 에디슨의 저주라고 한대요. 에디슨의 저주요? 네.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 그 에디슨이요? 네, 그렇죠. 전구를 발명했잖아요. 이 조명이 발명되기 전에는요,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쉬고 잠자는 생활, 그 본래의 몸의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생활을 사람들이 하고 있었는데요.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면서 생활이 편리해지고 인간의 낮도 길어졌지만 대신에 밤에 잠을 안 자겠다는 거죠. 네. 밝아졌으니까. 네네. 그래서 쾌적한 잠을 빼앗고 건강을 해치게 만들었다면서 에디슨이 인류에게 발달된 문명 생활과 함께 저주를 줬다. 이런 식으로 우스갯소리로 말을 한다더네요. 네, 그렇죠. 그 저주가 바로 불면증과 함께 찾아온 각종 병들입니다. 잠이 안 오는데 병까지 얻는 거군요. 잠을 못 자서 생기는 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일단 잠이 모자르면요. 갖가지 궤양, 그리고 심장병, 비만, 우울증과 노화 촉진 질환 위험을 높아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30분만 잠을 덜 자도 다음날 직장에서의 업무 수행 능력이 3분의 1이나 감소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네, 잠이 부족해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미국에서는 연간 10만 건의 차량 충돌 사고가 졸음운전으로 인한 것이고 이러한 충돌로 인해서 4만 명이 부상을 입고 1,550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옛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미국의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 사고도 직접적인 사고 원인은 아니지만 수면 부족에 의한 판단 착오가 있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네, 이게 잠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잠을 잘 안 자면 이렇게 엄청나게 큰 대형 사고로도 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잠은 좀 사람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데는 물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잠을 잘 자는 동안 뇌는 낮 동안 입력된 정보를 정리해 두고 불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정리하고 필요한 것은 장기 기억으로 만듭니다. 이 뇌도 재정비를 하는 거죠. 네. 또 자는 동안에 심장 박동을 늦추고요. 근육을 위안해서 몸에 편안함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체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고 동시에 불필요한 노폐물은 제거하고요. 성장 호르몬과 같은 여러 유익한 호르몬도 분비돼서 낮 동안에 소모되고 손상된 부분들도 회복을 시킵니다. 네. 충분한 잠은 이 창의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유지시켜서 질병을 예방을 해주고요. 노화를 억제하고 식욕 조절을 통해 비만을 막아주는 등 좋은 점만 말해도 24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가 이제 잠이 좋다라고 말만 하고 여기서 끝내면 되게 불친절한 사람이 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잠을 잘 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알려드릴게요. 네. 평소 불면증으로 잠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특히 좋은 정보일 것 같습니다. 음. 먼저 모든 일을 제쳐두고 잠을 1순위로 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9시가 되면 멜라토닌의 분비가 시작이 되면서 몸은 잘 준비에 들어가야 되는데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잠이 와도 쉽게 잠자리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한 후에 이 단잠 자기를 바라는 것은 이거지 학생이 수업 시간에 딴짓하면서 시험 성적은 잘 나왔으면 하는 이 심보가 다를 게 없어요. 그런가요? 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해야 할 일 최대한 낮에 끝내고 야식, 텔레비전 시청, 게임 이런 것 같이 하고 싶은 일은 아쉽지만 참고 우선 밤에는 잠을 자야 한다는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하죠. 그렇군요. 되게 어려운 일 같아요. 잠만 잘 잔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네요. 그리고 잠자리에 누워서는요. 정말 잠만 자는 게 좋습니다. 네. 자기 전에 누워서 책을 보거나 스마트폰 하는 분들 많죠. 저를 포함해서. 자수할게요. 거기서 이제 불행이 시작되는 거래요. 잠자리에서 잠만 자면요. 우리 몸이 알아서 이제 자는구나라고 느끼고 반응을 한다네요. 반응을 하는군요. 네. 자, 하지만 누워서 텔레비전 보고 스마트폰 하고 다른 일들을 하다 보면 뇌는 잠자리를 더 이상 잠만 자는 곳으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의 뇌에게 미안하네요. 이 피곤하다고 누워서 자꾸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피로를 불러올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네. 이 잠자리는 온전히 자는 곳으로 분리하고 눕는 일도 웬만하면 잠을 잘 때만 눕는 게 참 바로 숙면을 취하는 지름길입니다. 네. 그리고요. 모범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네. 가능한 한 밤 12시 이전에 잠들어야 됩니다. 우리 몸은요. 10시경부터 해독 작용과 피로를 풀고 기능을 재생시키는 작용이 시작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시간에 수면 시간을 맞추는 게 좋은데요. 순철 씨는 평소에 몇 시에 자죠? 저도 늦게 자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늦게 자는 편이라 12시는 한창 그럴 때긴 한데 또 반성을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해요. 리듬을 깨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간혹 주중에 잠을 많이 못 잤다고 해서 주말에 몰아서 자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오히려 더 피곤을 부른다고 합니다. 보통 금요일 퇴근을 해가지고 내일 회사 안 나가니까 이 생각으로 좀 늦게 자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일 안 하니까 늘어지게 늦잠 자고 밤에는 내일도 회사 일요일이니까 안 나간다. 오늘이 기회다. 놀자 이러면서 밤새 또 심야 영화나 아니면은 뭐 심야 TV 프로그램 보거나 아니면 게임을 하거나 네. 그러다가 늦지막하게 자고 또 일요일 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자고 이런 분들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일요일 밤 잠이 안 오게 됩니다. 일찍 자려고 해도 늦잠 잤으니 밤에 잠이 안 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밤새 뒤척이다가 월요일에 일찍 출근을 해야 되니까 간신히 몸 일으키고 주말에 많이 잔 것 같은데 왜 피곤할까? 이런 분들 일에서 많이 잤다고 생각해도 막상 월요일이 되면 피곤한 겁니다. 이게 쉬는 날 많이 잤다고 해서 월요일에 일하면 뭐 피곤할 수밖에 없다. 몰아서 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또 주말이라고 해서 말이죠. 자는 시간은 평소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뭐 몰아서 자고 많이 잤다고 이렇게 나는 이제 피곤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햇빛을 쬐는 게 좋다고 합니다. 수면을 촉진하는 멜라토닌이 햇빛을 쬐면 급격하게 사라지면서 잠에서 깨어나는데요.
또 이 멜라토닌이 햇빛을 쬐고 나서 15시간 후에 다시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15시간 후에 졸리게 생체 리듬을 만들려면 햇빛을 꼭 쬐어주는 게 좋다고 하네요. 네, 그렇죠. 예, 생활 습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수면 환경, 포근한 잠자리. 수면 환경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최적의 조건은 일단 조용하고 서늘하며 편안하고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곳이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잠이 쏟아져도 주변이 너무 시끄러우면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니까요. 네, 그럴 경우 이중 창문 등으로 이 외부의 소음을 적절히 좀 차단을 해주면 좋겠죠. 네. 온도도 좀 중요한데요. 너무 더우면 자주 깬다고 합니다. 약간 서늘함이 느껴지는 정도, 18도 정도죠. 네, 이 정도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해요. 또 이 베개의 높이도 어느 정도가 잠자는데 좋냐 의견이 많은데요. 가장 적당한 높이는 6에서 8cm라고 합니다. 네, 너무 높으면 기도가 좁아져서 코골이가 심해질 수 있답니다. 네, 베개 낮은 거 베시고요. 음. 그나저나 옥시는 이 잠이 질도 중요한데 양도 중요하거든요. 몇 시간 자는 게 제일 좋을까요? 보통 7, 8시간 자라고 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수면 시간이 평균 7시간일 때 남녀 모두 사망률이 가장 낮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잠 부족으로 병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반대로 잠이 너무 많아도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건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결과네요. 그래요. 어떤 이유로 이 사망률이 높아지는 건가요? 일단 평균 수면 시간이 8시간, 즉 1시간만 증가해도요. 사망률이 15% 높아졌고요. 9시간 자는 사람은 20%, 그리고 평균 9시간 30분 이상 자는 사람의 사망률은 7시간 자는 사람들보다 무려 30에서 40% 높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1시간 더 잤다고 금방 나의 수명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되게 충격적이지 않나요? 네네네, 그러게요. 네. 이런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수면 과다인 사람들 대다수가 올바른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이 때문에 우울증이나 피로의 원인이 돼서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사망률이 높아질 수 있답니다. 네. 적당한 수면 시간이 7시간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개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수면장애 치료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의학자인 윌리엄 C. 디멘트도 몇 시간을 자야 되냐, 일명 수면 필요량에 대해 연구한 내용이 있는데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수면량을 찾아서 맞춰야 된다고 합니다. 예, 근데 궁금한 게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수면량. 네, 일단은요. 본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수면 시간을 스스로 정해야 되는데요. 일단 순철 씨도 7, 8시간 정도? 8시간. 8시간. 그러면 이제 8시간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11시에 잠자리에 들면 15분의 수면 잠복기, 그리고 잠에 이르는 시간까지 고려해서 다음날 아침 7시 15분에 깨도록 알람을 맞춰놔요. 네. 그리고 이 패턴을 며칠간 반복하면서 자신의 상태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거죠. 매일 오후 3, 4시쯤에 얼마나 잠이 오는지, 졸린 상태에 따라 0점에서 3점 정도로 점수를 내봅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같은 시간에 잠을 자는데 점점 더 피곤해지고 졸리다면 수면량이 부족한 상태예요. 네네. 그래서 30분 정도 수면 시간을 늘려서 다시 상태를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다가 점점 졸리거나 잠드는 경향이 줄어들면서 비슷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그 수면 시간이 본인에게 딱 맞는 수면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잠은 인생의 사치입니다. 저는 하루 4시간만 자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라고 얘기했던 에디슨 또한 틈틈이 낮잠으로 수면 시간을 채웠다고 합니다. 미국의 수면 전문가 리차드 로젠버그가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3담 사락이라고 있어요. 3당 사락. 3당 사락? 응. 무슨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3당 사락은 뭐냐면요. 네. 3시간 자면 붓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예, 그래서 아주 잠을 죄악시하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성공하는 사람들이 나는 잠을 별로 안 잔다 이런 말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잠은 삶의 사치가 아니라 필수라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셰익스피어도 좋은 잠이야말로 자연이 인간에게 부여해준
살뜰하고 그리운 간호사라고 했습니다. 음. 나만의 소중한 간호사를 내치지 마시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 많이 받길 바랍니다. 오늘 밤에 꼭 숙면하세요. 숙면하세요.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대타협의 실천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자리가 빈자리가 되지 않도록 반복되는 쪼개기 계약은 사라져야 합니다. 일하고 싶으면 2년 더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재취업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4 B채널 내 손을 잡아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 권순철의 노하우입니다. 어떤 거죠? 네. 이 연말에 모든 걸 많이 정리하는 시기예요. 이 정리하는 시기인 만큼 이쯤이 되면 중고차를 사고 파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집니다. 아, 그런가요? 네. 해가 바뀌면 연식 변동이 있거든요. 이 연식 변경. 연식 변경이 되면서 오히려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차를 이제 파고 사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매물이 많아지면서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손해를 보는 일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제값 잘 받고 사고 팔 수 있을지 권순철의 노하우에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키신 차가 없으니까. 그죠? 면허만 있어요. 네. 중고차 이게 사고 팔고 하시는 분들 좀 얘기를 좀 듣나요? 아니요, 주변에 차를 사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자세하게 저는 잘 모르는 분야라서 그냥 대충 듣고 흘려 넘겼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도 차를 구매한다면 아마 첫 차는 중고차로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차값이 뭐 애들 과자값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중고를 이제 매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조심해야 될 게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사실. 왜냐면 차는 한번 사게 되면 또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고차, 새 차뿐만 아니라 중고차 살 때도 굉장히 생각할 게 많은데요. 네, 그래서 뭐 피해 입은 사람도 많다면서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불법 호객 행위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특히 뭐 있지도 않은 허위 매물을 보여주는 경우도 허다하다는데요. 네, 그 집도 그렇거든. 집에 이제 방 보여줄 때, 이제 전세방이나 월세방 보여줄 때 허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중개사들이 진짜 나쁘네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차도 마찬가지라고 하는군요. 일단 파는 사람이 정직한 게 제일 그렇죠. 좋지만 사는 사람도 어느 정도는 알고 가야 당하지 않겠네요. 네, 이른바 허위 매물 미끼 광고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럴싸한 미끼 매물을 올려놓고 그걸 보고 방문하는 소비자에게 이미 팔렸거나 수리 중이라면서 다른 매물을 보여주고 구입을 유도하는 거죠. 이 얘기 들어봤어요. 또 저렴한 가격을 매겨 판매한 후 소비자에게 각종 수수료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수료는 뭔가 배보다 배꼽 느낌이 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차량을 구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르고 감금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일부 딜러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사람은 인간 말종이 아닌가 진짜. 그래서 전문가들도 중고차를 구입할 때 중고차 시세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고 매매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믿을 수 있는 중고차 매매 사이트, 중고차 직거래 업체를 이용하라고 합니다. 몇 가지만 주의하면 말이죠. 이런 피해를 상당히 막을 수 있는데요. 네. 우선 중고차 매장을 방문했다면 반드시 본인과 상담했던 판매자만 상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대리인을 보내는 것은 허위 매물의 시작일 가능성이 커요. 네. 두 번째로 자신이 보기로 했던 차량만 보고 와야 돼요. 보기로 한 차량을 놔두고 다른 차량을 보자고 얘기를 한다면
정중히 거절을 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방법이에요. 음. 마지막으로 수수료를 안 받는다는 딜러는 일단 의심해야 됩니다. 사실 정상적인 거래라면 수수료를 아. 받지 않는 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렇군요. 음. 그럼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차 자체도 되게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중고차 살 때는 어떤 부분을 꼭 확인해야 될까요? 그렇죠. 판매자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판매처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 차 자체도 이제 네. 중요하거든요. 음. 우선 자동차 등록증과 성능 점검을 해야 됩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를 확인합니다. 이런 게 있군요. 네. 서류가 완벽하지 않은 차량은 위험한 차량이니까 꼭 점검하도록 하고요. 실제 차량 확인도 꼭 필요합니다. 이 자동차 등록번호와 번호판, 구조 변경 여부 등을 확인을 해봐야 하고요. 또한 차를 볼 때 밸런스와 좌우 대칭을 살펴야 된다고 해요. 자동차는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기계라 균형을 잃지 않아야 하는 만큼 차 앞에서 두세 발자국 떨어져 가지고 차량의 앞뒤와 좌우의 균형을 확인하는 것이 좋고 SUV나 휠 사이즈가 큰 차량을 구입할 때는 타이어 트레드, 이게 뭐냐면 타이어의 노면, 타이어가 닿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제 굴러가면서 타이어의 노면이 얼마나 달아있는지, 타이어 4개의 브랜드가 동일한지, 타이어 무늬의 패턴이 동일한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일반 타이어라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 4개를 모두 교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의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전조등이 HID인지 LED 램프인지 요거 확인해야 되고 고가의 램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해요. 굉장히 신경 써야 될 게 많네요. 그런데 이게 차체를 잘 살핀다고 해도 이 차가 사고 난 적이 있거나 아니면 침수된 적이 있는지 이런 건 또 알기가 힘들잖아요. 네. 이 부분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이런 점에서 자동차를 구입할 때 가장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것이 바로 시승. 직접 타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타볼 수가 있는 거군요. 타볼 수 있습니다. 타봐야 되는데도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승은 새 차나 중고 자동차를 구매할 때 똑같이 필요하지만 중고 자동차를 구매할 때 시승은 특히 더 중요해요. 사고나 침수 이력에 따른 차량의 퍼포먼스 기능의 정상적인 작동 등은 눈으로 봤을 때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중고 자동차 구매 시 시승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네. 일반적으로 중고차 시장에서 상품용 차량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서 구매자가 시승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면 네. 판매자에게 운전을 권하고 운전 코스 및 속도 등을 체크하며 차를 체험해 보면 됩니다. 쉽죠? 그렇군요. 이런 방법이 있군요. 예, 네. 또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네.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사고 이력 정보 서비스인 카히스토리를 통해서 검색해 보는 카히스토리? 것도 좋습니다. 네. 자동차 보험에 의무 가입하는 모든 차량의 이력과 보험 사고 정보 내용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차량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할 때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여기 이 카히스토리 조회해 보면 어떤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가장 먼저 제작사나 차명, 연식, 최초 보험 가입일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차량 번호와 해당 차량의 기본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동차 용도 이력에 대해서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만일 자동차 용도 이력에 대여용이나 영업용, 관용 이런 이력이 있을 때는 일반 차량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거래될 수 있고요. 특히 LPG 차량은 렌터카 및 영업용 이력이 있는 차량과 개인용 차량의 시세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보험 사고 정보도 중요한데요. 이 정보를 확인하는 것으로 해당 차량의 침수 및 도난, 전손 처리 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회해야 합니다.
이거는 진짜 메모를 해놔야겠어요. 진짜 네. 중요하고 되게 복잡한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메모해놨다가 중고차 구매할 일이 있을 때 꼼꼼하게 따져봐야겠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파는 거는 내가 타는 차니까 내가 탈 차를 사는 거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확인을 하는데 정작 내가 타던 차를 팔 때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적당히 값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네, 같은데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다가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의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중고차 팔 때도 네. 조금만 신경을 쓰면 말이죠. 어. 제값 충분히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음. 우선 네. 살 때도 차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 사는 만큼 네. 팔 때도 내 차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 정확한 등급도 알아둬야지 차에 대한 매입 시세를 받을 때 비교할 수가 있는 기본적인 안목이 생기고요. 또한 내 차의 옵션의 종류와 매매 시장에 해당 옵션의 인기 정도 있잖아요. 인기 정도. 또 인기가 있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인기 정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인기 정도를 파악하고 있어야 내 차 견적을 받는데 유리하죠. 그러면 대체 어떤 옵션이 인기가 많은 거예요? 좋은 질문입니다. 어. 요즘은 파노라마 썬루프. 썬루프. 파노라마 썬루프라고 있어요. 그리고 순정 내비게이션. 이게 가장 남자들에게 아주 레어. 네. 그렇군요. 네, 가장 남자들에게 필요한 아이템, 필수 아이템입니다. 파노라마 썬루프, 순정 내비게이션. 이게 가장 첫 번째로 따져보는 옵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운행 킬로수가 중요하다 이런 건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이 운행 킬로수, 총 킬로수라고 얘기하죠. 네. 이 총 킬로수가 두 자리라고 해서 뭐 10km가 아니라 10만 킬로미터. 10만 킬로미터가 되기 전에 파는 것이 유리합니다. 10만 킬로미터가 넘는 경우에는 매매 사이트를 잘 살펴보면 시세 분포값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군요. 제가 차가 없어서 그런지 10만 킬로미터 하면 어느 정도 타야 10만 킬로미터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네. 언뜻 계산을 해볼 때 부산이 500km입니다. 왕복하면 1000km죠. 네. 그러면 부산 왕복 1000km니까 그걸 이제 100회를 왔다 갔다 하면 그 정도. 네. 굉장히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역시 노하우답네요. 그렇죠. 또 역시 이게 제가 똑똑하죠. 네. 이게 또 뭐 거래 시기가 또 잘 맞아야 된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명절이나 휴가 기간 같은 연휴가 다가오기 전에 판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이제 차를 살 분들이 엄청 많아져요. 와, 놀러 가야 되는데 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내가 당장 새 차 살 돈은 없고 중고차 사야겠다. 뭐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타던 차가 완전히 단종이 되기 전에 파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후속 모델이 풀 체인지 돼서 나올 경우도 상당히 매입 시세가 안 좋아지니까요. 슬프네요, 이거는. 그 전에 판매하는 것이 손해를 좀 덜 보는 방법이겠죠. 이 차량 전단지 이런 거 많이 잘 봐야 됩니다. 풀 체인지 되기 전에. 그러게요. 새로운 뭐 신종이 나온다고 하면 대체 어떤 차가 나오는지 봐야겠네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애초부터 차를 뽑을 때 나중에 팔 것을 염두해서 보편적으로 인기 있는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색상도 검정이나 흰색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차를 살 때 대부분 이거 내가 팔아야지 생각하고 차를 사는 경우가 거의 없긴 한데 그렇죠. 그러나 이제 중고차를 내가 탈 수 있고 내가 팔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양쪽으로 다 좀 생각을 하셔서 차를 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풀옵션으로 좀 사시면 더 유리하다 이거예요. 그러게요. 이 중고차 거래에서 손해 안 보고 이익을 최대한 챙길 수 있는 방법. 발품도 중요하지만 결국 정보와 지식 싸움인 것 같아요. 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 KTV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에 메시지 주시거나 인터넷 퍼피 채널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 ktv.go.kr/radio나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친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할 거야? 이제 빨리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퇴근 언제 할 거냐고? 근로시간이 줄어듭니다. 나 회사 관두게 됐어. 그럼 다음 달 생활비는? 실업급여 받으면서 천천히 찾아보자, 여보. 실업급여가 늘어납니다. 최 씨,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에요. 내일부터 정규직으로 출근해요. 정규직 전환이 쉬워집니다. 노동개혁으로 대한민국이 새 출근합니다. 이번 시간은 홍키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어떤 명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아까 순철 씨가 좀 놀란 것 같은데 코너 소개할 때 오늘은 고야의 아들을 먹어치우는 사투르누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해요. 아, 무서워. 네. 순한 어린 양이 된 것 같은데요, 무서워. 지금. 순철 씨 사도세자 이야기 아시죠? 아, 그럼 유명하잖아요, 사도세자. 네. 아버지 명 때문에 뒤주 속에서 갇혀서 죽은 아들 이야기. 네. 수많은 책과 드라마. 최근에는 사도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된 네, 그쵸. 그런 스토리죠. 음. 조선시대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렇게 사도세자를 죽인 영조처럼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아버지를 그림으로 그린 화가가 있습니다. 바로 스페인의 화가 고야예요. 예, 고야. 음. 참 다채로운 그림을 남겼어요. 음. 옷을 입은 마야, 옷을 벗은 마야. 이거는 이 약간 고야가 약간 좀 이상한 게 있던 것 같은 게 옷을 입은 마야의 그림 뒤에 옷을 벗은 마야를 숨겨놨다고 해요. 마술이네, 마술. 약간 좀 능글능글하지 않나요? 이런 이 작품이 근데 널리 알려진 작품이에요, 그죠? 네네. 이 카를 사사의 가족 이런 그림도 있네요. 네네네. 이게 궁정화가의 면모를 드러낸 작품이죠, 이게. 네, 고야가 굉장히 성공한 궁정 화가였거든요. 네, 또 1808년 5월 2일, 1808년 5월 3일 같은 시대적 사건을 담은 뛰어난 역사화를 제작하기도 한 사람이 고야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다양하게 그려왔는데 고야는 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바로 신화 중에서 두려움에 떨며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은 시간의 신 크로노스의 그림인데요. 네. 제가 이게 창호 씨랑 같이 한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그림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예, 보티첼리의 그렇죠. 그림 비너스의 탄생. 네. 창호 씨가 있을 때 소개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크로노스의 이야기를 잠깐 했었거든요. 네, 그래요. 네, 크로노스의 아버지 우라노스가요. 자꾸 자식들을 죽이니까 크로노스가 아버지의 생식기를 잘라버렸고요. 그게 바다에 떨어진 자리에 거품이 일어나서 그 자리에 태어난 것이 비너스입니다. 크로노스가 근데 아버지를 거세할 때요. 이런 저주를 받게 돼요. 너도 네 자식 손에 죽을 것이다. 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진짜 끔찍한 저주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크로노스는요. 죽기 싫으니까 자식이 생길 때마다 잡아먹어버렸어요. 애초에 불행의 싹을 없애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고야는 바로 그 순간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상상을 해보니까 어두컴컴한 느낌의 그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굉장히 뭔가 좋은 그림은 아닐 것 같죠? 고야는 노년의 별장을 구입하고 그 별장의 벽에 14점의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 그 그림들이 하나같이 검은색, 회색, 갈색을 띠고 있다면서 이게 다 어두운 색깔의 톤이죠? 네. 그래서 그 그림들을 일명 검은 그림 연작으로 불립니다. 고야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전혀 제목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후에 검은 그림 연작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할 아들을 먹어치우는 사투르누스도 별장에 있던 벽화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사투르누스는요, 로마 신화 속의 농경의 신이고요. 그리스 신화 속 크로노스와 동일 신입니다. 그러니까 사투르누스와 크로노스가 동일하니까 같은 신화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고야는 성공한 스페인의 궁정화가였지만 나폴레옹이 스페인을 침입하면서 전쟁의 참상과 비극을 몸소 느꼈고 네. 거기에 중병을 앓으면서 청력까지 잃게 됐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고야의 그림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시에는요, 누군가의 주문을 받고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 많았어요. 그런데요, 고야는 별장을 구입하고 그 별장에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검은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생전에 이 그림들을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은 그림 연작의 주제는요, 하나같이 인간의 사악함, 고통과 공포, 그리고 무지 등과 같이 되게 침울하고 어두운 면이 있어요. 고야가 궁정화가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는 화려한 왕가를 아름다운 색채로 그렸기 때문에 동일 인물이 그린 그림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정도입니다. 네. 이 고야가 말년에 이런 그림을 그린 이유가 뭘까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 네.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청력을 잃고 비로소 보게 된 인간의 비극적인 참상, 전쟁과 같은 참상을 보고 이런 그림들의 충격을 받아서 어두운 그림을 그린 게 아닌가 합니다. 이런 참상들의 약간 인간의 삶에 대한 회의감, 인간에 대한 약간 어두운 면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검은 그림으로 나타낸 거죠. 이제 그림을 한번 살펴볼게요. 거대한 신 사투르누스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사투르누스 주변은 온통 검은색으로 휩싸여 있어 다리의 일부도 어둠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사투르누스의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카락은 백발에 마구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손엔 이미 사투르누스가 먹어버려서 머리와 두 팔이 잘린 그의 아들이 있습니다. 잘린 머리와 팔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 자식을 두 손에 꼭 움켜쥐고 있는데요. 얼마나 세게 쥐고 있는지 피가 날 정도입니다. 사투르누스는 입을 크게 벌려서 자기 자식의 왼팔을 먹으려고 하는 중입니다. 무엇이든 아랑곳 않고 삼켜버릴 것처럼 크게 벌린 입안은 동굴처럼 새카맣습니다. 사투르누스의 표정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건 희번덕하게 뜬 눈입니다. 광기와 피의 망상에 사로잡혀 크게 눈을 부릅뜬 사투르누스는 자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너도 자식 손에 죽을 것이다 라는 저주에 사로잡혀 많은 자식들을 태어나는 족족 잡아먹어왔던 사투르누스였기 때문에 죄책감보다는 오히려 쾌락적으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자식 손에 죽을 것이라는 공포가 자식을 잡아먹는 욕망으로 바뀌어버린 사투르누스는 그렇게 오히려 더욱 늙고 추해 보이는 건 아닌가 합니다. 네. 원래 고야의 저택에서 사투르누스를 그린 벽화의 왼쪽 편에는 유디트가 그려진 벽화가 위치해 있었죠. 네, 유디트는 우리나라의 논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자가 스스로 이렇게 적장에 목을 벤 논개처럼 그런 인물인데요. 목을 벤 게 아니라 이제 적장과 함께 이제 물에 빠졌죠. 예. 그런 비슷한 인물이에요. 유디트도 여자고요. 이 고야는요, 유욕에 저항하는 고결함을 상징하는 유디트의 맞은편에 이런 세디스적인 쾌락과 육적인 욕망을 표현한 아들을 먹어치우는 사투르누스를 그려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벽화가 서로 대조를 이루도록 한 것처럼 보여요. 네. 그래. 그런데 이 그림이 엄밀하게는 원본이 아니라면서요. 네. 복원됐다 그러는데. 네네. 이 그림이 그려진 벽화는요, 고야가 사망한 후에 많이 손상된 상태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후에 이 한 미술 전문가가 이 그림을 벽에서 깎아내서 캔버스에 옮겼는데요. 당시 복원은 살바토르 마르티네스 쿠벨스에 의해 진행됐습니다. 네. 최근에 연구를 통해서 복원된 그림을 보면 네. 복원제 손길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아들을 먹어치우는 사투르누스의 벽화의 복원 전 그림을 보면요. 고야는요, 이런 세디스트적인 쾌락을 더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요, 사투르누스의
그런 남근이 발기된 것처럼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먹으면서 흥분을 했다는 걸, 최고치의 흥분을 느낀다는 걸 그렇게 그림으로 보인 거죠. 그런데 이 보건자는요, 쿠벨스는 의도적으로 19세기의 취향에 맞게 이 벽화의 일부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아들을 먹어치우는 사투르누스에는 그 부분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군요. 네. 자, 복원되면서 좀 가려졌지만 원래 고야가 남성의 상징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건 그리스 로마 신화. 이 로마 신화는 신도 인간처럼 동일한 감정을 느끼며 똑같은 육체를 가졌다. 이런 의미로 묘사한 건 아닐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그림은요, 단순히 뭐 그리스 로마 신화의 한 장면을 재현한 그림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인간의 타락과 폭력성을 보여주려는 고야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현재는 복원가에 의해서 캔버스에 옮겨진 그림, 이 스페인 마드리드의 프라도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 오늘은 좀 무서웠는데요. 피도 막 철철 나고 그림에. 네. 오늘은 고야의 아들을 먹어치우는 사투르누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듣고 싶은 명화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메시지 보내주세요. 페이스북 KTV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나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창업자들을 위한 열린 공간입니다. 그래서 창업을 꿈꾸는 분들, 스타트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그 사업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이런 창업 지원 공간이고, 저희가 이제 멘토링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장에서 지속 성장 가능한지 저희가 가이드 해드리고, 실전 창업 교육도 저희가 시켜드리고요. 또는 개발자 대회, 경진 대회, 투자자의 만남, 이런 네트워킹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가지고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에너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꿈이 있으신 분들 드림엔트로 오십시오. 저희가 적극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국제 정보 톡톡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기가 타고 있어요 라는 스티커의 진짜 의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국제의 정보 톡톡. 아기 가진 부모님들은 차 뒷유리창에 아기가 타고 있어요라는 스티커를 대부분 붙이고 다니시죠. 보통 이 스티커의 의미를 이 차에는 아기가 타고 있으니까 뒷차량 운전자분 운전 조심해 주세요, 또는 아기가 놀랄 수 있으니 경적 울리는 일을 삼가해 주세요라는 의미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보다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네요. 바로 큰 사고가 났을 때 이 차 안에 아기가 타고 있으니 아기를 구해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1980년대 캐나다에서 났던 교통사고에서 유래됐다는 설이 있는데요. 차 안에 부부와 아기가 타고 가던 승용차가 큰 사고를 당해서 차가 심하게 찌그러지고 부모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사고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기는 찌그러진 차량 구석에 끼어 있어서 바로 발견되지 못했고, 안타깝게도 뒤늦게 발견했을 때는 이미 사망한 뒤였다고 하네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북미 지역에서는 비슷한 사례를 막기 위해서 아기를 태운 차량에 베이비 온 보드 또는 베이비 인 카, 즉 아기가 타고 있어요라는 스티커를 붙이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스티커를 붙임으로써 아기를 최우선적으로 신속히 구조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스티커를 붙이는 위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뒷차량에서 잘 보이도록 뒷유리창에 붙이는데요. 이건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차가 충돌하는 사고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차량이 파손되면서 유리창도 산산조각이 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타고 있어요라는 스티커를 알아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티커는 유리창이 아니라 차량 본체에 붙이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스티커의 유래,
캐나다에서의 교통사고 사례가 지어낸 말이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요. 그게 사실이든 지어낸 말이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아기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한 번쯤 더 생각해보고 아기가 타고 있어요라는 스티커를 적절한 위치에 붙여서 생명을 지켜내는 게 중요한 거죠. 제 생각에는 뒷차에게도 조심해줄 것을 당부하기 위한 의미도 살릴 겸 뒷유리창에도 하나 붙이고 차량 옆쪽 본체에도 하나 이 스티커를 붙이면 좋겠네요. 주말에 제법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철이 찾아온 느낌이네요. 올겨울은 슈퍼 엘니뇨의 영향으로 날씨가 많이 변덕스러울 거라고 하죠. 잦은 눈으로 미끄러운 날이 많을 텐데 모두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기가 타고 있어요 스티커를 볼 때마다 보통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아이가 타고 있으니 안전운전 해주세요. 조심해주세요. 경적을 울리지 말아주세요.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도 그렇고. 의미가 따로 있었군요. 네, 이런 일이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다는 설이 있습니다. 아이가 탄 차는 안전 운전도 중요하지만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이 스티커가 보내는 사인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험할 때 위험하니까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아기가 타고 있다. 아기가 타고 있는 사고, 아기가 타고 있는 차에 사고가 났다. 그럴 때 굉장히 또 유의해서 또 지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 오늘 그러고 보니까 아이라는 컨셉인 것 같아요. 아, 오프닝에서도 그렇고. 네. 네. 또 아이 먹어치우는 아, 그러네요. 그림도 있었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사실 정말 뭐 흔해 빠진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아이는 우리들의 미래라고 하잖아요. 아, 그렇죠. 우리들의 미래를 좀 아끼고 사랑하는 계기가 또 됐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을 또 들으면서 네.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자,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해서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찾아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권순철, 홍옥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